이거 이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패소피지올로지 정리를 해봤는데 다시 좀 정리해보면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틴이 베타 감마에 의해서 망가져가지고 A 베타가 되고 그것들이 뭉치면서 에그리게이션 되면서 플락이 돼요. 시날 플락이. 그 다음에 여기 작용을 하겠지만 이렇게 타우가 하이퍼 포스포리레이션 되면서 뉴로피브렐 탱글이 되고 그것들이 결국 셀 데스, 뉴로 트랜스미터 앱노멀리티, 그 다음에 인지기능, 디멘시아를 일으키게 된다. 요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 패소피지올로지 상태에서 어떤 약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여기에는 이런 약제들이 쓰이고 있고 여기엔 이런 약제들이 쓰이고 있다. 근데 지금 현재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KFD가 있겠죠. 이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약제는 메만틴, 그 다음에 콜린 에스테라이드 이니비터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서 뭐 아밀로이드 베타, 그러니까 A 베타, 뭐 타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랑은 좀 동떨어져 있는 패소피지올로지에 가 있죠. 이 약제들이 메만틴이나 콜린 에스테라이드 이니비터가 그거 잘 보세요. 그래서 지금 FDA 승인을 받은 약제들은 이렇게 콜린 에스테라이드 이니비터 3개 하고 메만틴이라고 하는 익사톡시서티에 관련된 약제 하나입니다. 물론 콜린 에스테라이드 이니비터 4개가 개발이 돼가지고 승인을 받았는데 제일 처음 만들어졌던 타크린이라는 약제는 지금 간독성이 심해서 쓰이고 있지 않고요. 나머지 3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있죠. 은행잎 추출제, 진코민, 이런 것들 이제 광고하잖아요. 이제 진코민, 뭐 와인도 깔보네 소비뇽, 좀 잘 모르겠는데 그게 가장 효과가 있답니다. 그게 레드 와인 맞죠? 맞나?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E, 토코페롤, 슬레이틴 이런 것들도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다, 효과가 좋다 이런 얘기들 쭉 있어 왔습니다. 근데 아직 FDA 승인을 받은 건 아니죠. 그 FDA 승인을 받은 약제들만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알츠하이머 디지의 패소제네시스를 얘기할 때 이런 식의 얘기들 하거든요. 콜린 때문이다. 알츠하이머 병은 콜린 때문이다. 아니다. 글루타메이트 때문이다. 뭐 아밀로이드 때문이다. 뭐 타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밀로이드랑 타우랑 관련된 거는 디지즈 모디파잉 하는 쪽, 그러니까 패솔로지에 관여된 메커니즘에 작용하는 약제들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 현재 FDA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는 약제는 콜린과 글루타메이트에 관련된 약제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떤 병 자체를 고치는 약제라기보다는 심통을 약간 좋아지게 하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콜린부터 보겠습니다. 콜린이 어떻게 관여하기 때문에 콜린에 대한 약제가 만들어졌는지. 인지 기능에 많이 관여하는 약제, 뉴로 트랜스미터가 아세틸콜린이라고 하거든요. 이 아세틸콜린은 베이잘 포브레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코텍스 쪽으로 이제 전달을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이 인지 기능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되면 이 아세틸콜린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 콜린이 망가지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콜리너링 뉴론이 없어지고 콜린 아세틸 트랜스포라제,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메커니즘이에요. 그 액티버티가 떨어지고 콜린 업테이크도 떨어지고 아세틸콜린 분비도 떨어지고 그냥 이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되면 콜린이 좀 떨어지는구나. 콜린이 기능도 떨어지고 뭐 분비량도 떨어지고 콜린이 뭔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콜린을 좀 올려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인지 기능이 좀 좋아지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 콜린을 어떻게 올려줄까? 아세틸콜린을 어떻게 올려줄까? 생각을 했다가 가능성 있었던 약제들을 이렇게 개발하게 되는 거죠. 아세틸콜린의 프리커서를 투여하는 것, 아니면 니코틴 리셉터, 머스카린 리셉터의 아고니스트를 투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시냅틱 클레프트로 분비가 되면 이 분비를 계속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콜린 에스테라제가 이거를 이제 분해하는데 그것들을 안 하게 되면 여기 좀 머물러 있는 게 좀 많아지겠죠. 그런 것들의 약제들을 한번 개발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아세틸콜린의 프리커서를 투여하는 방법, 레시틴, 콜린, 아세틸 엘카르니틴 이런 약제들이 있는데 이런 약제들을 투여를 했더니 BBB 통과가 어려웠습니다.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통과가 어려웠고 듀레이션이 짧아가지고 알츠하이머 디지에서는 에피커시가 좀 떨어지더라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콜린이 많은 음식이 뭔지 아세요? 달걀 노른자. 많이 먹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머스카리닉 아고니스트, 아세틸콜린의 리셉터가 M 리셉터, N 리셉터가 다 있어요. 근데 머스카리닉 리셉터도 여기 아세틸콜린의 리셉터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듀레이션도 짧았고 바이오어빌러티도 좀 떨어지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콜린 사이드 이펙트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건 결국 이제 사용되지 않았고요. 니코틴 리셉터. 담배 피는 사람은 지금 있겠죠, 뭐 있을 텐데 담배 피면 반짝하고 좋아지죠. 네? 시험 보기 바로 전에 피면 반짝하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니코틴 리셉터를 아고니스트를 투여하면 좋아지겠다 기대를 하게 됐어요. 근데 결국 그 리셉터 여기서 문제는 리셉터의 센서타이제이션이 떨어집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계속 피다 보면 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니코틴 아고니스트를 계속 듣다 보면 그 자극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냥 부작용만 생기고 나중에는 효과도 별로 없어지는 게 됩니다. 결국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결국에는 여기 분비된 아세틸콜린이 그 분해가 안 되게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를 이니비션하는 약제가 개발돼서 여기서 이제 아세틸콜린이 계속 남아있게 하는 거죠. 그 약제만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졌고 그런 약제들의 개발을 이제 했는데 그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도네페질입니다. 아리세프트라고 하는 약제고요. 그다음에 리바스팀이라는 약제는 그 PO도 있고 패치도 있고 가끔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패치로 붙이는 드라마도 나오는데 관심이 있으면 봤을 것 같고요. 그 패치로 붙이는 약제도 있고 그다음에 갈란타민은 아세틸콜린에다가 그 니코틴 아고니스트를 좀 이렇게 약간 변형시켜서 같이 복합제로 만든 건 아니고 수소나 추출물 막 이렇게 이런 식의 약제입니다. 이런 약제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간씩 좀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기능 효과나 부작용 면에서는 뭐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치를 만드는 약제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도네페질 쪽에서도 패치를 만드는데 그 이유는 약제를 쓰게 되면 이렇게 효과가 좋았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피크 그 액티브에서 떨어지고 사이드만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패치를 쓰면 좀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준다 이런 효과가 있어서 그 특히 이제 그 GI 쪽에 사이드 이펙트를 3분의 1 정도로 줄여주거든요. 먹는 거에 비해서 패치는 물론 패치는 부작용은 이제 가렵거나 스킨 부작용 같은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GI 쪽에 소화기관 쪽의 부작용은 확실히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글루타메이트에 대한 약제를 보죠. 이제 마지막으로 치료 FDA 승인을 받은 약제가 이 글루타메이트 쪽인데요. 글루타메이트는 흥분성 뉴로트랜스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글루타메이트가 분비가 되면 이걸 NMDA 리셉터에 붙어서 이 통로를 열려주거든요. 열어주면 칼슘이 세포 내로 들어가게 합니다. 칼슘이 세포 내로 들어가면서 기억이나 뭐 학습이나 이런 데는 좀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글루타메이트가 그 분비가 되면 여기 리셉터에 붙어가지고 칼슘이 안으로 들어가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칼슘이 안으로 칼슘이 인트라셀룰라 칼슘이 많아지게 되면 시그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시그널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기억이나 학습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되면 이게 과흥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루타민가 계속 분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서 열어주게 되는, 그냥 열어놓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냥 쭉 계속 들어가니까 이 노이즈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알츠하이머 디지즈 환자도 기억이나 메모리 학습이 필요하니까 그 알츠하이머 디지즈 환자한테 너 이제 학습해야 돼, 기억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 그 칼슘이 더 많아져야 되겠죠. 시그널이 생기게 되는데 이 시그널이 노이즈 속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기억 학습을 못하게 되는 거죠. 시그널이 오더라도 이게 제대로 된 시그널인지 원래 주고 있던 흥분인지 모르게 되기 때문에 기능을 못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크로닉하게 되면서 뉴로날 데스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메만틴은 요거를 막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 과흥분 상태, 노이즈가 있는 상태에서 메만틴이 여기 붙어버려가지고 그 이 채널을 막아주게 되면 노이즈를 없어주게 되죠. 그런 상태였다가 기억이 필요한 상태에선 떨어져 나오고 칼슘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면서 시그널을 제대로 디텍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메만틴의 작용 기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는 이런 약제들 3개, 1개 해가지고 FDA에서 승인을 받고 지금 쓰고 있는데요. 특히 콜린 에스트라젠 이미터는 그 마일드 투 모더릿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NMDA 리셉터 안타고니스틴 메만틴은 모더릿 투 시비어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아리셉트라고 하는 콜린 에스트라젠 이미터하고 메만틴 이 약제를 두 개를 다 작용 기전이 다르니까 복합제로 투여를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시설에 갈 수 있는 시간, 시설에 가게 되는 시간을 좀 딜레이 시켜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두 가지 약제를 다 같이 쓰는 것도 보험이 인정됐고요. 이거 한번 볼까요? 조금 생각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다요? 보세요. 네. 그냥, 네. 자, 기억력이 떨어졌어요. 네. 이게 함정일 수도 있어요. 술을 즐겨 마시면 술 마시는 사람 치료는 사이아민입니다. 그다음에 고혈압이 있고 흡연을 한다. MMSE 점수 떨어졌고요. CDR이 1이라고 했는데 이건 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CDR이 1이면 마일드입니다. CDR2면 모더릿, CDR3면 시비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CDR 0.5면 베리 마일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일드인데 베리 마일드. 네, 마일드 하죠. 그냥 봐도 18.1점 마일드한 환자고, MRI 보니까 여기 아트로피가 있죠. 히포캄팔 아트로피가 있죠. 알츠하이머 디지즈 환자입니다. 보행장애 없고 손떨림 없습니다. 치료는 뭐냐? 그죠? 그 마일드한 알츠하이머 디지즈 치료는 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 콜린 에스트라젠 이미터. 이건 모더리트 시비에 쓰는 거고요. 레보도파는 파킨슨 치료제고요. 아스피린은 스트로크 치료제죠. 근데 이제 이런 약제들, 콜린 에스트라젠 이미터하고 메만틴, 이 약제들은 이 자연적인 경과가 이렇다면 약간 증상을 좋게 하지만 결국은 이 자연적인 내추럴 코스를 따라가는 심토마틱 트리트먼트 약제들입니다. 그 디지즈 모디파잉을 했다, 병 자체를 고쳤다고 하려면 점점 병이 진행하면서 멈추거나, 그죠? 약제를 쓰게 되면 멈추거나, 아니면 조금 좀 이렇게 그 속도를 좀 늦추거나 이런 식의 효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디지즈 모디파잉 하는 약제들인데 그런 약제들은 아닌 거죠. 약간 반짝하다가 결국엔 다시 이 코스대로 가게 되는 심토마틱 트리트먼트입니다. 실제로 치료를 했다고 하려면 이런 약제를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 제대로 치료를 했다고 하면 그 메커니즘에 가게, 디지즈 모디파잉 세라피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2000년부터 아주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2000년대 21세기 되면서부터. 그럼 여기서 디지즈 모디파잉 하는 과정을 볼까요?
요것들 지금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약제들 아까 설명했는데 그것들은 그 디지 모디파잉 쪽이 아니죠. 디지 모디파잉이라고 하려면 요 기전 또는 요 기전에 가야 되는데 아밀로이드 쪽에 관련된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는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틴이 아밀로이드 베타로 되는 과정을 블럭시켜주는 방법이 하나의 치료가 되겠죠. 또는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만들어지면 이게 뭉치는 과정, 에그리게이션 돼가지고 플락이 되는 과정을 막아주는 것도 하나의 치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타우 쪽은 이 타우가 과인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디지즈 모디파잉 세라피입니다.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까지는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들, 메커니즘도 맞고 어느 정도 효과도 있었고 패솔로지하겠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이미 알츠하이머 병이 진행한 상태에서 치료가 들어갔다. 조금 더 빨리 하자. 이게 그 2010년 정도부터의 그 연구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30대부터 해서 인지 기능이 조금 떨어진 경우에 치매가 아니더라도 그냥 치료를 이런 디지 모디파잉 세라피에 대한 임상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유전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라도 치매가 없더라도 치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그게 이제 요새 추세입니다. 아무튼 디지 모디파잉 세라피는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약제들 아까 얘기했죠. 뭐 비타민 E라든가 뭐 와인도 얘기했고 인플라메이터리 드러그, 그 다음에 이렇게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들어보셨나요? 부모님들 중에서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세틸, 카르니틸, 뭐 글리아틸린 뭐 이런 식의 약제들, 뭐 광고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약제들, 여기는 뭐 진코민, 뭐 이런 뭐 혈액순환 개선제, 이런 약제들 다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패했습니다. 다 오메가3도 그렇고 뭐 비타민 E도 그렇고 아직 효과가 있다고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런 와중에 이 그림을 보시면 CDR 제로니까 인지 기능이 정상이죠. CDR 제로인 환자, CDR 제로인 사람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오토psi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안 하는데 미국에서는 활발하게 거기는 돌아가시면 다 하더라고요. 해봤더니 인지 기능이 정상이었는데 피날 플락이나 탱글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인지 기능이 정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알츠하이머 디지에서 보이는 패솔로직 파인딩들이 보이지? 하고 이제 계속 관심을 갖게 보다 보니까 그 치매가 생기면 뉴로널 데스가 생기게 되는데 그 전 상태에서도 그 아밀로이드 플락이라든가 탱글 같은 것들이 보이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좀 주의 깊게 관찰하다 보니까 그 인지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치매,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으면 MCI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패솔로직 파인딩들은 그 이전부터 분명히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패솔로직 파인딩, 그 병이 좀 생기고 나서 인지 기능이 문제가 없는 그 상태까지를 프리클리니컬 알츠하이머 디지즈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 심톰이 없는 상태인 거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실제로는 치매가 생기기 한 15년, 20년 전부터 이렇게 프리클리니컬 알츠하이머 디지즈 상태가 온다 그래요. 제가 만약에 치매가 생긴다면 저는 지금 이미 진행을 한 거죠. 머릿속에서는 그 아밀로이드 플락이나 탱글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15년, 20년 전부터. 그럼 이 상태에서 발견하고 치료를 하는 게 근본적인 치료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좀 다른 문제입니다. 1교시부터 했던 거랑 좀 다른 문제가 1교시 이제 치매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치매가 아니라 알츠하이머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츠하이머 병이라 하더라도 치매가 아닌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알츠하이머 병이지만 치매가 아닌 상태.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증상은 없는 알츠하이머 디지즈.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상태가 15년, 20년 전에 병이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머릿속에서 뇌에서 패솔로직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바이오마커들에 대한 연구가 2010년부터 이제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플루이드 쪽, 뭐 CSF의 검사, 플라즈마의 검사를 통해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떨어져 있다거나 타우가 증가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게 되고요. 이미징을 통해서 MRI의 뭐 아트로피, 아까 히포캄팔 아트로피, 그다음에 FDG 펫의 하이퍼메타볼리즘, PIV 펫, 아밀로이드 펫의 아밀로이드 플라기 리텐션 같은 것들을 이제 관찰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그 증상이 없더라도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바이오마커들도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아까 좀 그 패소피지올로지 메커니즘이 있었잖아요. 그 순서대로 가면서 이런 바이오마커들도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관찰되고 나중에 갈수록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관찰되고, 그러니까 아주 처음에 가면은 이런 것들도 바이오마커로 알아낼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바이오마커로 알아낼 수 있는 것들 시작을 하면서 얼리 디텍션하기 위한 것들은 이 바이오마커 순서들을 쭉 보니까 그 아밀로이드 베타랑 관련된 게, 아밀로이드 베타가 침착이 머릿속에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출하는 방법들이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디텍션하는 거죠. CSF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42가 떨어져 있다거나 아밀로이드 이미징을 했더니 그 아밀로이드 펫에서 아밀로이드 업테이크가 관찰됐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인지기능이 이상이 없어도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로널 인저리의 마커들, 뭐 타우라든가 MRI의 아트로피라든가 FDG 펫의 뭐 하이퍼메타볼리즘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진행한 상태에서 뉴로널 인저리가 온 상태에서이기 때문에 얼리 디텍션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프로그레션을 모니터링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겠죠. 이런 바이오마커들 검사도. 그러니까 처음 심톰이 없는 상태에서의 바이오마커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왔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 정도부터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진단 기준 그걸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코어 크라이테리아는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근데 치매를 얘기하려면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없애버렸습니다.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바이오마커들이 관찰되면 알츠하이머 디지즈라고 하자. 그래서 이건 인지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인지기능이 뭐 6개월 이상은 점점 떨어져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서포티브 피처로 메디알 템포럴 롭의 아트로피가 MRI에서 보인다거나 CSF에서 뭐 아밀로이드가 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펫을 통해서 뭐 메타볼리즘 장애라든가 아밀로이드 업테이크가 관찰된다거나 아니면 오토소말 도미넌트의 뭐 뮤테이션이 관찰된다거나 하면 알츠하이머 디지즈다. 알츠하이머 디지즈 치매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알츠하이머 디지즈는 맞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치매의 진단 기준에서 점점 좀 더 빨리 진단하는 게 만들어졌고 2010년, 11년 정도부터는 인지기능이 이상이 없어도 이렇게 나옵니다. 인지기능이 정상이어도 바이오마커만 보이면 알츠하이머 디지즈라고 합니다. 지금은 임상 연구도 바이오마커만 보이면 약물 치료를 그냥 시작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해야 돼서. 아까 뭐 15년, 아까 처음에 이 사진은 10년, 15년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15년, 20년, 어떤 사람은 또 25년까지도 얘기를 하고요. 점점 빨리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요 문제가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문제예요. 한번 보세요. 신의 숲 보시고 천천히 해보세요.
1번이요. 네, 제가 이 CSF 아밀로이드 떨어지고 이런 얘기 쓱 넘어갔는데 다 알고 계시네요. 너무 쉬운가요? 여러분들은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치매 증상을 보이다가 75세에 사망한 환자의 사후 보건수론이다. 이거는 아밀로이드 알츠하이머 디지의 패솔로지 있죠. 시나일 플락이랑 뉴로피브릴레 탱글이 관찰됐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 환자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환자는 70세경부터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이전 70세 전에는 사회생활도 문제가 없고 기억력 저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60세경에는 정상이었겠죠. 치매 증상이 없고 기억력도 괜찮고 다 괜찮았을 거예요. 하지만 70세부터 증상이 나타났으니까 10년 전에는 분명히 이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패솔로지를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0세경에 그러니까 검사를 했다면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바이오마커가 관찰됐겠죠. 그죠? 그 바이오마커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아밀로이드 뇌척수색에서 A베라 42 감소, 뇌척수색에서 타우의 증가, MRI에서 메디알 템포럴 아트로피, FDGP에서 하이퍼 메타볼리즘, 스펙트에서 뇌혈류 감소 다 올 수 있습니다. 다 올 수 있는데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 이것들 2, 3, 4, 5는 뉴로날 인저리의 마커들이죠. 아밀로이드의 마커들이 아닙니다. 어얼리 디텍션의 마커들은 이겁니다. 그죠? 아밀로이드 베타 또는 아밀로이드 펫에서 아밀로이드 업테이크 관찰됐다. 뭐 그러면 그것도 답이 될 수 있겠죠. 어얼리 디텍션 하기 위해서는 이 바이오마커들을 좀 찾아야겠죠. 잘했습니다. 이렇게 문제들이 몇 개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디지즈 가끔씩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유전이 되나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죠. 보통 패밀리알 알츠하이머 디지즈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알츠하이머 디지즈 환자에. 그 중에서 이제 오토조말 도미넌트는 알츠하이머 디지즈 전체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1% 정도 된다고 하고요. 대개 이 오토조말 도미넌트의 알츠하이머 디지즈 환자들은 아주 영 에이지 온셋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치매 환자들, 특히 여주인공 이런 사람들은 다 오토조말 도미넌트겠죠. 왜냐하면 너무 어리거든요. 그러게 얘기하기는. 물론 알츠하이머 디지즈 환자들이 요새 이제 65세 이전에 프리스나일 알츠하이머 디지즈도 있다고 하지만 되게 영 에이지, 어얼리 온셋의 알츠하이머 디지즈 환자들은 오토조말 도미넌트로 유전되면서 이런 오토조말 도미넌트의 알츠하이머 디지즈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유전자는 APP 뮤테이션, 프리스나일 1 뮤테이션, 프리스나일 2 뮤테이션, 크로모좀 21번, 14번, 1번에 있는 이런 뮤테이션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일 어린 게 요거까지는 다 알 필요는 없고요. 대개 보면 요 환자들은 30대에서도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 30대에 나타나는 치매 환자들은 이런 오토조말 도미넌트의 뮤테이션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포지티브 진이 아닙니다.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나요? 좀 유전적인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게 APOE4입니다. APOE4는 그냥 노인 환자들한테도 많이 체크를 하는데 한 50% 정도에서 있을 경우에 치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세 개의 진들은 어얼리 온셋의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진들이고요. 요 APOE4는 레이트 온셋, 65세 이상의 레이트 온셋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서스터빌리티 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POE4는 우리 다 갖고 있어요. E3. 그러니까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E3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E4, E2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E2는 프로텍티브한
거고 E4는 뭐 리스크를 좀 올려주는 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E3, E3 이런 식으로 갖고 있어요. 우리 ABO 혈액형처럼 그 부모에서 받은 게 하나씩 있는 거죠. E3, E3를 받았으면 제가 E3, E3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E4가 있으면 E3, E4가 되겠죠, 제가. 그래서 E3 두 분 다한테 E4를 하나씩 받았다. 그럼 E4, E4가 되겠죠. E4, E4가 되면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리스크도 많아지고 그 온셋 에이지도 젊어집니다. 그 E3, E4 그래서 E4, E4가 둘 다 E4, E4다. 그런 경우에는 70세 이전에 생기더라. 75세까지는 꼭 생기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E2가 있으면 약간 프로텍션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고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E4가 있다고 해서 다 치매가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자나 보호자한테 설명할 때도 그 E4가 나왔다고 해서 당신은 꼭 치매가 생깁니다. 물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오토드만 더미넌트의 뮤테이션이 관찰되면 그 환자는 꼭 치매가 오겠죠. 지금은 캐리어이겠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면 꼭 오겠죠. 근데 그 E4 같은 경우에는 있다고 해서 꼭 치매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가능성은 좀 높아지겠지만 자기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거는 꼭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E4가 있으실 거고요. 그 치매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E4가 있고 다 있습니다. 저는 안 해봐서 아직 모르겠고요. 자, 요거는 한번 보실까요? E4는 제가 왜 강조드리냐면 가끔씩 이제 E4가 있다고 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치매를 전공하는 의사, 그러니까 정말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선생님 중에 E4가 있거든요. 그분을 보면 그 E3, E4긴 한데 열심히 뭐 운동하시고 그 공부하시고 하면서 하세요. 예방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읽어보면 박영영? 네. 예. 일 번이요? 네. 그러니까 2, 3, 4, 5는 다 그냥 읽어보시면 그렇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보면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틴은 알파 또는 베타에 의해서 잘려진 다음에 둘 다 감마로 가죠. 그러니까 알파에 의해서 잘려진 건 베타 감마, 베타 또는 감마가 아니라 알파 또는 베타, 그 다음에 다 감마로 가는, 감마에서 잘려지는 거죠. 예,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는 알츠하이머 병을 생각하면 치료가 없어요, 아직. 그 심소마틱 치료, 그것도 뭐 치료니까. 하지만 결국은 내추럴 코스를 가기 때문에 환자는 나빠지겠죠. 그런 뭐 콜린에스테라딘 이니비터나 메만틴을 쓰더라도. 중요한 건 치매가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이건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더 도움 될 것 같고요. 뭐 보시면 요거나 거의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말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뭐 금연, 절주, 뇌건강 식사 이런 거는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죠. 뇌건강 식사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채소, 과일, 생선 뭐 이런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대한치매학회에서 만든 거고요. 진인사 대천명, 뭐 그거는 그냥 뭐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외우기가. 진인사 대천명은 알겠는데 말을 이어가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코그니티브, 피지컬, 소셜 인게이지먼트를 강조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한테. 코그니티브 인게이지먼트, 공부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피지컬, 운동하는 거고요. 소셜, 그냥 모임. 그러니까 공부, 운동, 모임을 얘기하는데요.
공부는 새로운 공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좋습니다. TV는 안 좋고 TV보다 차라리 라디오가 낫다 얘기를 하고요. 수녀님들이 가끔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래 얘기하면 얼마나 내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지 아느냐. 했던 거 말고요. 했던 거 말고 새로운 거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매번 해왔던 거 말고 새로운 거. 그 다음에 운동은 하루 30분 이상 뛰는 게 좋은데 사실 노인들이 뛰기 힘들어서요. 산책이라도 햇빛 보면서 하라고 말씀드리고, 소셜 인게이지먼트는 뭐 어떤 책에 보니까 일주일에 3명 이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하던데, 사귀라 하는 것보다 시장에 가도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들, 사회적인 모임, 가족 모임 이런 것들을 하면 조금 더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다른 치매들 몇 개만 더 볼게요. 혈관성 치매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혈관성, 뇌졸중이랑 관련된 치매다. 그래서 뇌졸중이 그 전에 히스토리가 있고 갑자기 발병하고 뇌졸중이 왔으니까 신경학적 증후, 편마비라든가 고병장애라든가 이런 게 있겠고, 혈압, 당뇨, 스모킹 같은 뇌졸중 위험한 자가 있는 사람들이 좀 많겠죠. 종류를 보면 멀티 임팍 디멘시아는 임팍션이 여러 번 반복해서 온 후에 생기는 치매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터직 임팍 디멘시아는 한 번 딱 왔는데 또 크게 온 것도 아닌데 중요한 부위에 왔습니다. 엔테리어 살라무스라든가 코데이트, 제누 이런 식으로 풍이 오면, 스트로크가 오면 힘이 빠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인지기능 쪽에만 오는, 물론 PCA 임팍도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인지기능의 중요한 부위에 치매가, 그러니까 스트로크가 와서 생기는 치매를 스트레터직 임팍 디멘시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서브코티칼 바스큘라 디멘시아는 스트로크가 온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렇게 꽤 오래, 다른 혈관성 치매랑은 달리 알츠하이머 디지랑 경과가 좀 비슷한데요. 이런 식으로 서브코티칼 쪽에 이스케믹 임팍션, 인컴플리트 임팍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스케믹 임팍션이 관찰되는 게 서브코티칼 바스큘라 디멘시아입니다. 그다음에 카다실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혈관성 치매인데, 이거는 카다실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카다실 그림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한테, 특히 여자한테 많이 오고요. 젊은 사람한테 마이그레인, 디프레션, 헤드 마이그레인, 디프레션, 스트로크, 디멘시아가 오면서 경과를 좀 가지게 됩니다. 가족력이 있고 유전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혈관성 치매가 있겠다. 예, 혈관성 치매에서 낼 문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김우성 1, 2도 있는데 1 할게요. 일번 카다실 그냥 찍은 거예요, 그렇죠? 네, 요거는 중요한 문제가 우측 편마비가 있었는데 바로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신경학적으로는 국소신경학적 증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로크가 왔는데 그건 풀렸는데 기억력 저하는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터직 임팍 디멘시아를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엔테리어 살라무스 임팍션이 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스트레터직 임팍 디멘시아입니다. 카다실은 다음 사진에서 보일 거예요. 이게 카다실이거든요. 이 문제는 조금 좀 지저분한 문제이긴 합니다. 이호진? 예. 여기 환자가 투표하고 있는 게 두통이 있어요. 우울증이 있고 뇌출혈 가족력이 있는 것 같고 치매가 있고. 아까 뭐라 그랬죠? 두통, 우울증, 스트로크,
같이 와요, 현장아. 무슨 병이라고 했어, 이거? 답이 아론이라는 병하고, 문제라는 병. 화장실이죠. 네. 그러니까 두통, 그게 뭐, 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두통이 생기고, 나중에 우중이 오면서 스트로크 왔고, 가정명도 있고, 그러면 화장실에 화장실에 갔더니, 그 사진에서 플레어 이미지에서는 그 파이크메타 하이퍼 인텐시티가 보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이게 이제 서세트 웨이트 이미지, 브레젠트 에코 이미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잖아요. 로우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그 마이크로 헤모리입니다. 마이크로 블리드. 여기서 사실 제가 왜 문제가 지저분하냐고 했냐면 이거는 파다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진을 보고서 이 환자가 패솔로지가 뭐냐? 파다실이니까 파다실은 혈관성 치매다. 혈관성 치매랑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사실 타올 수 있겠죠. 근데 이 뇌졸중이라는 건 이 사진만 보면 알아요. 여기서 검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출혈이 마이크로블리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걸만 가지고도 4번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파다실 케이스고 파다실은 혈관성 치매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LB, 디멘시아 위드 루이 바디입니다. 아까 로이소체 치매 얘기하면서 파킨슨 치매 얘기했어요. 파킨슨 병이 오고 나서 1년이 지나기 전에 치매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알츠하이머 디지즈 다음으로 흔한 치매고요. 남자가 더 많고 진행이 빠르다.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기억력 떨어진다. 파킨슨 증상이 있다. 그리고 비주얼 할루시네이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킨슨 증상이 있어서 자주 넘어지고 그 다음에 망상, 판시, 환각 증상이 좀 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게 신경이완제, 뉴로렙틱스의 하이퍼 센서티버티가 보인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단 기준도 이제 너무 많이 변하고 있어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딱 외울 필요는 없고요. 파킨슨 병이 보이고 판시가 동반된다. 그 다음에 의식 수준이 플럭츄에이션 한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약을 썼더니 뉴로렙틱스를 썼더니 더 나빠지더라. 이게 루이스 제침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론토 템포랄 로바 디제너레이션 보겠습니다. FTD, 프론토 템포랄 로바 디제너레이션, 프론토 템포랄 디멘시아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알츠하이머 디지즈 사진 2교시 처음에 보여주면서 그 브레인 사진 잘 보라 그랬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안도현 어때요? 사진이 아까 사진이랑 비교해보면? 아 그래요. 예. 전두엽 쪽의 아트로피가 아주 심합니다. 그죠? 아까보다 이 전두엽 쪽의 아트로피가 심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알츠하이머 디지즈는 템포랄, 파리에탈, 프론탈 순으로 망가져요. 근데 FTD 이런 치매는 프론탈, 템포랄 이런 식으로 망가진다고요. 그래서 기억력이 기억력보다 행동 증상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 이 FTD의 클리니컬 피처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비헤이버 베리언트 FTD가 있고 세만틱 디멘시아나 PNFA. 이거는 프로그레시브 아파지아, 주로 이제 언어와 관련된 치매이고요. 이건 행동이랑 관련된 치매입니다. 엔테리어 템포랄이 망가지니까 언어 쪽에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나 행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FTLB입니다. 프론탈 롭을 약간 좀 다시 보시면 프론탈 롭의 증상은 도조라테랄 프론탈 롭에서는 어떤 계획, 플래닝, 그다음에 어떤 고울 모니터링, 융통성,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겠죠. 그다음에 메디알 프론탈 쪽은 어떤 자발성 여기에 관련된 문제라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의욕이 없어지고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다음에 오비토 프론탈 쪽은 이니비션 시켜주고 있어요. 꽉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상한 행동하면 안 돼. 잡아주고 있는데 술 먹으면 풀어지죠. 그런 거랑 관련됐고요. 정신과 환자들이 좀 이럴 수 있겠죠. 디스이니비션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두엽의 기능이라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의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 Behavior Variant FTD는 주로 이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PNFA는 주로 이쪽, 세만틱 디멘시아는 주로 이쪽에, 엔테리어 템포랄 팁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론트 템포랄 비헤이버 베리언트 FTD는 행동이 이상해요. 기억력은 굉장히 괜찮은데 막 행동이 이상한 거 쉽게 생각하면. 그다음에 PNFA는 그 말을 하다가 뒤에 말을 못해요. 그러다가 점점 아파지아가 됩니다. 말을 못하게 되는. 그다음에 세만틱 디멘시아는 말은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의 의미를 모르거든요, 환자가. 어떻게 보면 알츠하이머 디지하고도 비슷한데, 세만틱 디멘시아는 다른 기억력은 다 괜찮은데 말의 의미를 좀 모릅니다. 뭐 라이터가 있다 그러면 라이터를 손에 쥐어도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좀 약간 좀 보시면 비헤이버 베리언트 FTD는 대인관계, 사회관계가 이상해지고 자제력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 쭉, 사고의 경직과 융통성 부족, 음식을 과도하게 먹거나 물건을 입에 넣는 행동, 음식만 보면 먹는다. 또 그 하이퍼섹슈얼리티도 있어요. 그래서 뭐 보기만 하면 만진다. 그 획일적으로 그 반복적인 행동 한다거나 물건 의미 없이 만지작거리는 사용하려고 하고, 산만하고 지속성이 없고 뭐 경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보니까 프론탈 쪽이 메타볼리즘이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세만틱 디멘시아는 말의 내용이 빈약해집니다.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잊어버려서 뭐 단어의 의미를 잊어버린다. 이게 특징이죠. 네이밍이 잘 안 됩니다. 기억력은 괜찮고, 요거는 그냥 나중에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좀 헷갈리니까. 왼쪽 문제다 주로. 거의 다 끝났고요. 케이스까지는 준비했는데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케이스들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치매를 의심해가지고 진단할 때 중요한 그 감별 포인트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냥 가장 많은 게 알츠하이머 병이다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고요. 뭐 혈관성 치매라든가 로이소지 치매, 전두엽 치매는 이런 게 있더라 정도만 알고 계시면, 그 알츠하이머 디지즈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뭐 따로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그 출석 체크하시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나중에 인턴할 때뭐 부천에 오시든지, 아니면 제가 또 나중에 4학년 되거나 2학년 되거나 할 때 또 다른 강의들도 있으니까 그때 뵙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뭐 성공하십시오.